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에 비를 뿌리던 비구름이 남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도심 피서지가 북적거렸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며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도 박용진 후보에게 압승했습니다. 밤사이 충북 지역에 시간당 7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근처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광안대교를 지나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2019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15% 이상인 1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썼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인데 액수로는 한국 군사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오늘 0시 기준 84명으로 11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만 명을 넘어선 일본은 이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달 복귀 계획을 추진 중인 미국이 2025년 달을 밟는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태운 착륙선이 내려앉을 남극 주변의 후보 지역 1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진입하는 한국의 다누리호는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가 그치면서 다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을 피해 도심 피서지로 몰린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저 소식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곡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급니다. 무더운 와중에 이렇게 계곡으로 나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마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날씨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계곡에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데 저도 발을 담그니 머리까지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서울 한낮의 최고 기온은 32도에 달했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떼약볕 아래 도심 야외 수영장은 인산 이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업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 무더위는 휴일인 내일도 계속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의 폭염은 가뭄까지 더해지면서 공장 가동이 멈출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이나 토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다른 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중부 충칭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까지 겹치며 이 지역의 양쯔강은 수위가 하도 낮아져 다리 밑동이 보일 지경입니다. 今年这个夏天反正没空调活不过去，因为以前的江水基本到那岸边了，现在可能这块就属于江中间了，你看吧。今年这个夏天确实比较热。 충칭시뿐 아니라 스촨, 후베이성 등 중부와 남부 19개 성과 시에는 이미 한 달 넘게 고온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과 가뭄이 산업 현장 차질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력의 80%를 수력 발전으로 조달하는 스촨성은 가뭄으로 전력 생산이 감소하며 인근 간수성에서 전기를 꼬아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甘肃闭口水电2台机组通过20千伏早广线送入四川地区，增加支援电力21万千瓦，日增送电量约215万千瓦时。 결국 지난 15일부터 스촨성의 모든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테슬라 납품업체들과 애플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 토요타 현지 공장 등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달간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전면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의 이상기후로
또다시 세계 산업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격은 휴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은퇴시킬 수 있게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독려했고 친윤계는 팬덤을 무기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이라며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비를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친이준석 당원 숫자를 늘려 재기를 모색하는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만약 나간다면 후보로서 슬로건은 간단하다.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선거에 임할 겁니다. 친윤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 호소인은 이준석 대표죠.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를 지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팬덤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처음으로 이재명, 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졌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76.81%를 득표하며 압승을 이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76.81%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78.05%를 기록, 2위 박용진 후보와의 격차를 9만 2천여 표 차이로 벌렸습니다. 42만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 전당대회 첫날, 박 후보가 고향인 전북에서도 추격의 발판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 후보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전북 지역 투표율은 34.0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남에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그런데 너무 낮아서 어떤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은 것 같고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친명계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유지하는 등 당선권 5명 안에 4명이 포진한 반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낙연계 윤영찬 후보와 유일한 호남 지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는 여전히 순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26만 권리당원이 있는 전남과 광주 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것을 넘어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신재호 기자 리포트에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네, 이 전 대표 내년 1월이면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고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직접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또 전당대회가 그 전에 열린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당 대표로 뽑히려면 여론도 중요한데 당원 표심이 결정적입니다. 예비 경선은 책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치러지고 본 경선은 책임 당원이 70%,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 당원이 늘면 영향력도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전당대회가 오래 치러지게 된다면 본인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누군가하고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먼저 이 전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고 답할 거를 기대했겠지만은 그러면서 연대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윤핵관들을 자신감 있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를 저는 원하고 명시적인 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집권을 제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이 전 대표는 윤핵관 공격에서 멈추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직격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한 행동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 지칭했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와 연대한다는 건 정권 초기 여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기존 당원들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새 당원이 늘어나도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경찰학교 방문했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경에게 흉장을 달아주고 엄지척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 당사자가 경찰 관련 일정에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흉장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봐주기 수사에 화답이라도 한 거냐고 공격했고 김 여사가 별도의 간담회를 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 국민이 뽑은 건 김 여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비슷한 방식으로 역공을 펼쳤는데 김정숙 여사의 과거 행보를 거론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단독 순방에 대통령 휘장까지 앞세웠는데 어떤 외교적 성과를 창출했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관광지들을 숱하게 방문하면서 지탄이 나오니까 해당 국가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라오스 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장면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을 앞질러 간 김 여사의 위풍당당한 걸음은 무엇을 과시한 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환영 인파와 악수를 하다가 상황을 보지 못한 김 여사가 앞서 나간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협치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났어요.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3시간 동안 만찬이 있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키워드는 민생이었고요. 윤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위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홍보수석 등 일부 비서관을 교체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신임 홍보수석에는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대표 경선 못지않게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경찰 수사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다음 달 9일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셈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혜경 씨 사건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도 지금 아직 안 됐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14일 남았는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뒤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조사가 이루어지는 관례를 생각하면 조사가 다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밤사이 충북 지역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달리던 택시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부산에선 광안대교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쳤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맥없이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도로로 굴러떨어진 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북 지역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는 전소됐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이러니까 1, 2, 3차선이 다 막혔더라고요. 상차선 끝나는 커브 되게 전 지점이어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대전 유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30대가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2019년 3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에 오른 핀란드 마린 총리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일명 광란의 파티 영상으로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이어 불륜설까지 터졌는데 마린 총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파티에서 격정적으로 춤추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에 휩싸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영상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나오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린 총리는 술은 마셨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a pyyhkiäkseni tällaiset mahdolliset epäilyt olen tänään käynyt huumausainetestissä, jonka tulos tulee noin viikon kuluessa. 불륜설도 터졌습니다. 유명 배우 올라비 우스비르타가 유부녀인 마린 총리의 목에 키스하는 듯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a jos joku minun ystäväni vaikka onkin pussannut minua poskelle tai tehnyt mitä tahansa, ei siinä ole ollut mitään sopimatonta. Tai esimerkiksi mitään sellaista, mistä minun aviomieheni ei tietäisi.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It's really all right, you know. Everyone has the right to have a good time. Someone who's elected to the highest office in the country, I think we can hold those people to a higher standard. 총리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핀란드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의 군사비 액수는 우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의 분석인데요. 박규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북한 내부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북한은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벌써 18번째 무력 도발인데 들어간 비용만 최대 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2019년 군사비 지출 금액은 최대 11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최대 26%였습니다.
전 세계 170개 국가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1위입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업적을 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 분야에서 업적을 과시해야 되고 군사비를 과다 지출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최대 607억 달러로 GDP의 2.7% 수준. 액수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순위도 세계 44위로 밀려납니다. 군사비 규모는 미국이 총 7,30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약 4,10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미국 국무부의 계산보다 군사비 지출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군사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 경제 상황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외교안보 팀장인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북한의 경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군사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 극복할 만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까, 북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민생 경제를 희생하면서 고육책으로 국방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져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처럼 최근 4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추락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적으로는 74명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이동 통제, 봉쇄 등으로 장마당이 열리지 않아 북한 주민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사자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고 식량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상당히 위기인 상황이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결국 자력갱생뿐이고 굳이 꼽는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돈바스 지역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볼 겁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요. 이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북한 특유의 거친 표현을 감안해도 원색적인 비난이 도를 넘어섰고 이는 남북관계가 강을 건넜다고 보는 그런 시각까지 많습니다. 강을 건넜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을 비난한 후에 바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앞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중론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소위 행동대장인 김여정이 나선 다음에는 이 북한이 꼭 무언가 행동에 옮기는 수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미연합훈련이 본훈련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외부로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서 내부로는 체제 결속을 이끄는 게 북한의 행동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도 민심 위반이 좀 심할 텐데 그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 비상방역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좀 봤더니요. 이대로 나라가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에 알아 누웠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도 대대적으로 이 보도를 했죠. 좀 정리를 하면 남북 북미 관계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북중 북러 관계로 활로를 찾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숙청을 일삼던 공포 정치 대신에 이 전략적으로 애민 정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북한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84명으로 113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중 하루 사망자가 100명대에 진입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하면서 토요일 기준으로 1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13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하루 사망자입니다.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8월 들어 사망자가 급격히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100명대로 진입하는 시기가 애초 9월 초에서 8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8월 하순 정도면은 100명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에 발생한 환자들이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나오기 때문에 8월 하순경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 등 일부 코로나19 중증 응급 환자들이 주말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도권에서 당번병원을 6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계 최다를 기록 중인 일본이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파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데 방역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국회에 출석해 전수 파악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부담을 낮추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매일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해 왔습니다. 이를 일부 의료기관에만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만 보고하는 방안 등으로 변경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가토 후생상은 또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특례 임시 백신 접종이 종료하게 된다며 백신 접종 유료화 가능성도 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통계에서 4주 연속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18일 25만 5천 명, 19일 26만 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하는 등 방역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체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대응책도 세울 수 없어 현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집계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즘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있는 라벨은 제거하고 버려야 하는데요. 손이 가는 일이라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재탄생하는지 지켜본다면 의미가 남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소재의 옷이지만 버려진 생수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폐페트병을 작게 조각내서 쌀알 크기로 만든 다음 의류용 원사로 뽑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회수한 페트병도 있고요. 버려지는 페트병을 원사로 만들어서 그거를 원단으로 사용을 해서 한 생수 회사는 버려지는 라벨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SNS상에서 6톤 분량의 라벨을 모아 나프타와 경유, 난방유를 추출해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난방유는 취약계층에게 기부됐습니다. 노인 요양원 등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연료를 2톤 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벨과 용기를 빼고 남은 플라스틱 뚜껑은 화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계는 라벨을 없앤 용기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이면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소비자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한 점은 해결할 과제입니다.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폐플라스틱이 나오면은 선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업체들이 되게 영세하잖아요. 선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수거 후 종류별로 선별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은 아폴로 18호 이후 50년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달 착륙 후보지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착륙 후보지 관측은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하게 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현지 시간으로 오는 29일 발사할 예정인 아르테미스-1입니다. 아르테미스-1은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캡슐 오리온을 탑재했습니다. 아폴로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은 오리온을 달 전위 궤도에 올려놓고 마네킹을 태운 오리온은 42일 동안 달 궤도까지 다녀옵니다. We'll be flying crew, we'll be flying some mannequins and some torsos that are simulated human tissue and organs that are looking at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environment, the acceleration of the vehicle and how that affects the human body. 무인 비행에 성공해야 2024년 아르테미스2가 유인 비행에 나섭니다. 2025년엔 아르테미스3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킵니다. 1972년 말 아폴로 18호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입니다. 달 착륙 후보 지역 탐색도 한창입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9일 2025년 달 착륙 후보 지역 13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모두 남극에서 위도 6도 이내로 아폴로 때 가지 않았던 음영 지역 탐사를 감안했습니다. 나사는 물로 된 달의 얼음에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해 연료로 쓰고 생명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 착륙 후보지 관측 임무는 올해 말 달 궤도에 도착 예정인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맡습니다. 다누리에 실은 섀도캠은 달의 남북극 영구 음영 지역을 고정밀 촬영해 나사가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은 2031년 쏘아올립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폭우까지 올해는 가을이 오긴 할까 싶은데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사흘 뒤면 모기의 입도 비뚤어진다는 절기 처섭니다. 자연은 이미 선선한 가을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풍요로운 농촌 들녘을 강세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인 호남평야입니다. 푸른빛의 잎사귀와 달리 벼는 노랗게 여물기 시작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밭에는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맘때 수확하는 추석사과입니다. 상자마다 사과가 쌓이면서 농부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작년에 비해 작황도 올해는 괜찮은 편이고 과일은 좀 작지만 맛은 좋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대추와 팝나무가 살을 찌어가는 정겨운 시골집. 고추를 고르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가을의 풍성함이 묻어납니다. 옆에선 아낙네들이 들깨를 수확한 자리에 겨울에 쓰일 배추를 심습니다. 김장배추인데요.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 여기서도 이웃 사람도 먹고 같이 먹고. 가을의 전령사 잠자리는 풀 위에 앉아 한가로이 날개를 말리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도심과 달리 시골의 매미 소리는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겁나게 더워가지고 무지하게 애먹었어요. 억수로 애먹었어요.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가을이 오니까 일할 맛도 나고. 가을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러시아를 설득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최근 계속해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뚜렷합니다. 깨끗했던 원전 주변이 포격 이후 검게 그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폭격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가 제2의 체르노빌이 되지 않도록 각국 정상이 나섰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체르노빌 사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튿날엔 푸틴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자포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제 원자력 기구 시찰단을 파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IAEA가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조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Українські дипломати, наші партнери, представники ООН, МАГАТЕ опрацьовують конкретні деталі місії, яка має бут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Запорізьку атомну станцію. 러시아는 다음 달 초 IAEA 시찰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색채 미학을 선보인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무더위를 식혀줄 문화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최희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물감들로 채워진 캔버스. 얼핏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 군상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캔버스 중앙을 띠처럼 두른 물감 역시 각기 다른 표정이지만 밝은 얼굴로 붙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색감의 파스텔톤 물감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표현했다는 김소영 작가. 색깔을 좀 밝고 화사하게 써서 궁극적으로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한지의 원료인 닭을 사용해 만든 작품입니다. 단색으로 채워진 캔버스에 당나무 껍질에 투박하고도 거친 질감이 더해져 입체감과 한국적 미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유의 종이 한지의 원료를 사용해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 미술을 탄생시킨 고 정창섭 화백의 작품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미감을 당대의 어떤 미술 형식에 성공적으로 접합시켰다는, 개성 있는 표현 방식과 색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온 두 전시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제주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의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는데요. 반면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영남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저녁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오후 동안 호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걷히고 남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 31도, 광주는 3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서울도 32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쉬어가겠지만 여수와 제주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7도 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속으로는 충북 괴산 수옥 폭포의 모습입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시원한 폭포 보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무더위도 또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잠시나마 잊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센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